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제가 지게차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맞이하여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새로운 개정된 내용들과 제가 기존의 후기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하여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 영상을 보셔도 전혀 무관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관이란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기관의 종류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게차는 디젤 기관이죠. 그 내연기관 중에 이제 디젤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국내 건설 기관은 거의 전부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법에 따라서 이제 공냉식, 순냉식, 증발 냉각식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디젤 기관에 대한 특징들이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디젤 기관의 장점 보겠습니다.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량이 적다. 자, 이 말은 연료 소비하는 거에 대비해서 효율이 좋다라는 말이죠. 전기 점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다. 그리고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흡입 행정에서 펌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이런 5가지 장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디젤 연소 4단계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 지연 시간, 화염 전파 기간, 직접 연소 시간, 후기 연소 기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착화 직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연소 4단계는 뭐다? 아, 착화 직후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착화 직후 해서 4단계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디젤 기관의 연소실의 구비 조건, 정확히는 연소실의 구비 조건이죠. 자, 연소실의 구비 조건. 연료 소비가 잘 되고 연소 시간은 짧은 게 좋죠.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이 적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면 효율이 좋다라는 뜻이죠. 효율이 좋고 연료 소비량이 적은 게 구비 조건이다. 그리고 기동이 쉽고 노킹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와류가 잘 되어서 공기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결국 핵심만 보면은 소비 좋고 시간 짧고 진동 소음 적고 유효 압력 높고 연료 소비량 적고 기동 쉽고 노킹 발생 안 되고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디젤 기관 노킹 발생 원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노킹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디젤 노킹이라는 것은 착화 지연 기간 중에 분사된 연료가 화염 전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이상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 효율도 떨어지지만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때 아, 노킹이구나 라는 거 알아차려 주시면 되고요. 이 노킹 발생 원인 한번 봐야겠죠. 자, 연료의 세탄가가 낮다, 착화성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의 분사압력이 낮다,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분사 노즐의 상태가 불량하다,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한다. 그래서 핵심만 보면은 세탄가 낮고 분사압력 낮고 온도 낮고 지연 시간이 길고 분무 상태, 노즐 상태 불량하고 연료 분사량이 많고 연료가 일시에 연소할 때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전부 다 외우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봤는데 내용이 또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 노킹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기관 회전수가 낮아집니다. 기관 출력도 저하되고요. 기관이 과열합니다. 흡기 효율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피톤과 실린더가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이 모든 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효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낮아지고 출력이 저하하고 과열되고 흡기율이 저하되고 실린더가 녹아서 붙어버린다. 자, 굉장히 제가 말을 짧게 줄여놨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젤 기관의 연소시 이상연소와 노크 방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압축비를 높인다. 두 번째, 와류를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탄가가 높은, 착화성이 높은 거죠.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흡기 온도를 높인다. 자, 온도를 높인다. 세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요 네 가지 방법, 노킹 방지법 알아두시고요. 자,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량이 크면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카본 발생이 적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착화가 용이해야겠죠. 착화가 용이하면 당연히 발열량이 크겠죠. 그리고 매연 발생이 적으면 좋겠죠. 세탄가가 높고 착화점이 낮을 것. 자, 요거 1번, 4번과 같은 내용이죠. 자,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 6가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6가지 중에서도 꼭 외워주셔야 되는 3가지. 세탄가가 높다,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인하점이 높은 거, 그리고 발열이 커야 한다라는 거. 난 6가지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는 꼭 외워주시고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젤 기관 연소실, 디젤 내용 계속 보고 있죠. 디젤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디젤 기관 연소실 중에서도 직접 분사식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접 분사식은 연료 소비량이 다른 형식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적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연료실 최적이 작아, 냉각 손실이 적다, 연소실이 간단한 열 효율이 높다, 실린더 헤드 구조가 간단하여 열 변형이 적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치신 것만 위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시도형이 쉽게 이루어져 예열 플러그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뭐다? 직접 분사식의 장점이다. 자, 지금 말이 길어 보이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외우니까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디젤 넘어가고 피스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피스톤 구비 조건 볼 건데요. 자,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자, 어디에서?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스, 오일 누출이 적을 것. 기밀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 팽창 및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을 것. 열 전도가 양호하고 열부하가 적을 것. 열 전도가 양호하면 열부하가 보통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성력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울 것. 자, 마찬가지로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 위주로 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극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밸브 간극이나 피스톤 간극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워주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피스톤의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블로바이라는 단어가 피스톤 간극에서 나옵니다.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되면 일단은 오일 희석이 야기가 되고요.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1번, 2번은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 엔진 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료 소비량과 오일 소비가 비교적 더 증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간극이 크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도 볼게요. 자, 내열, 내마모열성의 양호. 일단 이런 내열, 내마모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웬만한 것들의 다 구비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작이 쉬워야 된다. 자,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린더 벽보다는 재질이 약해야 한다. 자, 요런 부드러운 디테일한 특징들 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실린더의 압력을 당연히 가할 수 있어야겠죠. 피스톤이 실린더의 압력을 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3번, 4번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피스톤 링이 무엇을 하는지 볼게요. 3대 작용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기밀 유지 작용. 가스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일을 제어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실린더 벽에 있는 오일을 긁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 전도 작용. 자, 냉각 작용도 이 피스톤 링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밀, 오일 제어, 열 전도 작용을 피스톤 링이 하고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스톤 넘어가서 크랭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랭크축이라는 거는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크랭크축입니다. 이 개념 잡아두시고요. 엔진의 출력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크랭크축이다. 그래서 이 흡입, 압축, 배기 행정은 작용력이 크랭크축에서 피스톤에 전달해주는 그런 상호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랭크축의 구성 부품은 메인 저널, 크랭크핀, 크랭크암, 평축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밸브는 늘 중요하죠. 밸브의 종류는 다 외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밸브 주요 부분들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는 둘이 친구입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자, 밸브 시트 설명 보시면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작용을 한다. 밸브 시트 연소실에 기밀작용하는 친구네요. 그럼 밸브 페이스 볼게요.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연소실 내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 기밀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밸브 페이스가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밸브 스프링이 나옵니다. 밸브가 닫혀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를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밸브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시트와 페이스를 밀착시킬 수 있게 해서 마찬가지 둘이 밀착되면 아까 친구끼리 만나서 기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스프링까지 기밀 유지 역할을 같이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밸브 스템은 뭐 하는 친구냐?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완도 운동하며 중요한 거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밸브 스템은 뭐다?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라는 게 이 밸브의 역할이다. 밸브의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담아주셔야지 이제 밸브 이해하시는데 또 쉽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밸브 간극. 간극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적을 때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은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효율이 저하가 되면은 출력이 당연히 저하가 되겠고요.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밸브 간격이 너무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밸브 간격이 너무 적으니까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혀요. 그러니까 기밀이 조금 불량해집니다. 기밀이 불량해지다 보니까 클 때와 마찬가지로 엔진 출력 감소, 출력 저하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밸브 간격이 너무 적을 때는 뭐가 추가된다? 역화 및 실화가 발생된다라는 거 추가로 하나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사 펌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압력을 높여주고 조석기와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는 게 뭐다? 분사 펌프다. 자, 조석기 타이머 같이 다니는 게 뭐다? 분사 펌프다. 요거를 일단은 외워주시고요. 자, 이 분사 펌프는 파이프를 통해서 분사 노즐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 분사 순서에 따라 분사 노즐에 연료가 공급된다. 당연히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대신 분사 펌프는 구조와 조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계통 엔진 및 고속 회전용 엔진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냉각 장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각 장치에는 어떤 구성 부품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워터 재킷, 냉각수 통로입니다. 워터 펌프,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겠죠. 자, 구동 밸브 마찬가지로 펌프, 발전기 물 펌프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구동 펌프죠. 그리고 냉각팬, 라디에이터 냉각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냉각수가 담겨 있는 곳이죠. 흡수한 열을 방출시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캡은 뭐냐? 냉각계통을 이제 밀폐시키는 겁니다. 기밀 작용을 해서 온도 및 압력을 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온 조절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있는데 압력 밸브 먼저 보시면은 당연히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름에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버히트를 방지해주는 게 역할이다. 라면은 진공 밸브는 뭘까요? 냉각수의 온도가 저하되면 열려서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한다. 자, 압력을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런 유지하려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압력 밸브와 똑같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다릅니다. 코어 파손을 방지하는 게 진공 밸브 라디에이터 캡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윤활유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찰 및 마멸 방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온이나 고압의 가스 누출이나 오일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냉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죠. 자, 오타가 있네요. 마찰열을 흡수하고 방열해서 소결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척 작용을 합니다. 먼지나 금속 분말 등을 흡수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응력 분산 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압력을 오일 전체에 고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작용, 녹이 쓸지 않게 하는 거죠. 수분 및 부식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라는 이 기능 6가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윤활유의 점도 및 점도 지수에 따른 이제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일의 끈적한 점도 이제 윤활유의 흐름의 저항을 이제 점도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은 유동성이 저하된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도가 낮으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점도가 낮으면은 이제 물과 같아지는 거고, 점도가 높아지면 조금 뭐랄까, 뭐 끈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끈적한 오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고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지금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외우셔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되니까 낮으면 유동성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지어서 외워주셔도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외우시다기보다는 빨간색 글씨를 외우실지 파란색 글씨를 외우실지 정해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번 추가로 보시면은 점도가 다른 종류의 오일, 윤활유를 혼합하거나 제약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하는 건 절대 금물되어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추가로 자주 나오는 게 오일의 종류죠. 자, 요거 SAE 번호 지금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랑 가을철에는 SAE 30번을 사용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SAE 40번, 겨울철에는 SAE 20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4번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점도지수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펌프, 이제 오일 펌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일 펌프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일 펌프는 일단 오일팬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윤활유 펌프로 오일팬 내 오일들을 빨아들여서 기관부 오일이 필요한 곳에 압송해주는 이동시켜주는 펌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종류에는 총 4가지 로터리 펌프, 베인 펌프, 플런저 펌프, 기어 펌프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터리 펌프에는 이너 로터, 아웃 로터 이렇게 있다. 뒤에 있는 설명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이너 로터의 종류, 오일 펌프의 종류로 맞는 것은 해서 로터리 펌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웃 로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종류도 같이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활 및 여과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비산식이에요. 비산식은 특징이 뭐냐? 자, 오일 펌프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커넥팅 로드 대단부 끝에,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일 펌프가 없어서 오일 디퍼가 있어요. 오일을 퍼올리는 친구인데요. 자, 이제 오일을 퍼올려서 비산시킨다는 게 흩뿌린다는 거죠. 이제 오일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디퍼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윤활유를 급유를 해주는 게 비산식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형기관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압송식은 뭐냐? 압송식은 오일 펌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압송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일 펌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펌프가 각 오일이 필요한 부분에 압송시켜서 공급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압송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압송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여과 방식은 뭐냐? 비산 압송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압송식과 비산식이 합쳐진 방법이죠. 그래서 오일 펌프와 오일 디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일 펌프와 디퍼를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오일 펌프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등등 오일 펌프를 주로 사용을 하되, 자, 오일 디퍼를 언제 사용하냐? 실린더와 피스톤에는 오일 디퍼를 사용해서 윤활유를 급유, 여과를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오일 디퍼를 언제 사용하는지만 외워두시면은 비산 압송식은 놓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과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3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류식을 보시게 되면은 오일 펌프에 공급된 모두 여과하여 전부를 여과를 해서 윤활부에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식은 그냥 오일 펌프에서 나오는 모든 오일을 여과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샨트식이 그러면은 뭐냐? 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이 있겠죠? 오일이 이렇게 오일 펌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일부는 여과하지 않은 채로 윤활부에 공급을 해준다라는 게 샨트식의 특징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자, 그럼 나머지 여과한 오일이 있고 여과하지 않은 오일이 있으면 여과한 오일은 어디 있는지. 자, 근데 샨트식이 웃긴 게 여과한 것도 윤활부에 공급을 해줘요. 즉 샨트식도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모든 오일을 윤활부에 공급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부는 여과를 하고 일부는 여과를 하지 않은 채 공급을 한다는 게 샨트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샨트식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류식 때문인데, 자, 샨트식과 동일하게 공급은 해요. 단
나머지 오일, 그러니까 여과시킨 오일들이죠. 여과시킨 오일들은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게 분류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샨트식과 분류식의 차이를 구분지어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기계 기관 장치는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은 뭐 1과목은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과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긴 부분들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만 외워서 시험을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이다 라는 기억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준비 2과목인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에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해이란 단어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전기 에너지를 축적, 방출하는 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전지는 건설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전원,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동기는 이제 회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전지에서 나오는 전원 회로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이제 전동기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계좌 코일, 계좌 철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철심이 감겨진 코일입니다. 굳이 의미 두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밍의 법칙이란 나온 거 나오는데 이제 왼손 법칙이냐 오른손의 법칙이냐 따라 내용이 바뀝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하면 일단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자, 보통 우리 복싱 경기 보더라도 보통 잽, 상대방과의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잽의 공격 방향이 보통 후계의 공격 방향이 되죠. 그래서 왼손으로 잽을 날리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라고 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외웠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이제 좀 더 중요한 한 방을 날리는, 복싱 경기에서 한 방을 날리는 오른손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발전기의 원리와 유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뉘앙스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축전지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액은 온도가 높으면 용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용량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경리판의 재질, 경리판의 형상,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즉 지금 용량에 대해서 보니까 극판과 경리판에 대해서 용량의 크기가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로 온도.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방전 전류와 방전 전류와 시간을 곱하면 용량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딱 놓고 보면 극판, 경리판, 온도 이 단어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동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동기, 아까 스위치의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전동기의 구조이자 이제 시동장치에 대한 용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라고 하면 전기자 철심, 전기자 코일, 축 및 정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전기자 철심, 전기자에 나왔던 거죠. 전기자 코일을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전기자 코일, 그럼 전기자 철심과 코일은 둘이 친구 사이겠네요. 전자력에 의해 전기자를 회전시킨다. 코일이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류자, 브러쉬에 공급되는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일정하게, 일정하게 흐르게 한다는 게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죠. 자, 그럼 계좌 철심, 계좌 코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코일에 전류가 뭐 철심이 감겨 있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정류자와 접촉되어 전기자 코일의 전류를 유출입시킨다. 자, 그러면은 전기자 철심과 코일이 친구니까 브러쉬는 누구 친구다? 정류자와 친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자가방전의 원인, 요런 거 시험 문제 전기 파트에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배터리가 왜 자가방전을 하냐? 첫 번째, 극판의 작용물질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극판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해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뭐가?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이 된다. 세 번째, 탈락한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된다
그리고 네 번째,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의 전기 누설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 방전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외우면 외울 내용이 절반이 줄어버리죠. 그럼 축전지 충전법 보겠습니다. 충전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정전류 충전법. 자, 일정한 전류로 충전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정전 앞 충전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전류로 충전은 하나,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되어 충전기 수명이 짧아진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변 전류 충전법. 충전 초기에 큰 전류로 충전한다. 정전압 충전법이랑 똑같죠. 하지만 단계별로 전류를 2, 3단계 낮추어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기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전지 충전법 3가지 구분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축전지 취급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5일에 1회 정도는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축전지 스파크 발생하지 않게 당연히 해야겠죠. 축전지 보관은 충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은 안 좋아요. 그리고 전액이 자연 감소된 경우 뭐다? 증류수를 보충한다 라는 특징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친 것만 계속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축전지에 전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빨리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죠. 3가지니까 3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갈게요.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됐거나 과충전되거나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4번 이렇게 해놓고 뭐 전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잘못됐다. 그러면은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요 3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축전지가 과충전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 자, 아까 전에 나왔죠.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 전액이 빨리 줄어든다고 했었죠. 자, 요거에 추가로 자, 전액이 갈색을 띱니다. 과충전되면 전액이 갈색을 띈다. 양극판 격자가 산화된다. 그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자, 커버가 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자, 요거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 추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내용이 2번 나와 있다?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동장치 아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장치의 3가지 기준, 3가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권 전동기, 뭔가 직권이라고 하니까 바로 앞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기동전동기에 사용되는 게 직권전동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분권전동기는 반대겠죠.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네요. 전동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전동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복권전동기는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아, 직권전동기와 분권전동기가 합쳐져 있네요.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쓰이냐? 와이퍼 모터에 사용되는 게 복권 전동기구나. 오늘부터 운전하시면서 와이퍼 보실 때마다 이거 복권 전동기네 라고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요건 안 까먹으시겠죠. 자, 그럼 기동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가지인데 요 3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요 3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밴딕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피니언의 관성과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자, 피니언의 관성이 뭔데? 난 그딴 거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밴딕스 방식은 뭐다?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이것만 외워두셔도 돼요. 자, 피니언 섭동 방식. 자, 솔레노이드의 전자력을 이용한다. 솔레노이드가 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피니언 하면 솔레노이드 전자력. 요게 기동 전동기. 피니언 섭동 방식은 솔레노이드 전자력을 이용하는구나. 솔레노이드, 피니언.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섭동 방식. 자, 자력선이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최단거리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거 전기자는 뭔가 빠르다. 빨리 가려고 하는 성격이 급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이제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무브화 시험이 있는데요. 전류와 회전수를 점검합니다. 당연히 회전수를 점검을 해야겠죠. 무브화 상태가 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회전수를 보는 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효과겠죠. 자, 그리고 기동전동기 회전력 시험을 합니다.
기동 전동기의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저항 시험, 정지 회전력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기동 전동기의 저항 시험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시험 항목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동장치 이어서 계속 봐야겠죠? 기동장치가 중요합니다.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에 대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으셔야겠죠. 자, 먼저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모든 부품이 그렇죠. 대처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불량하다. 즉 그냥 접촉 불량 요거 보시면 되고요.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다. 자, 배선이나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면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리고 브러쉬와 정류자, 아까 브러쉬랑 정류자 친구라고 했죠. 이 둘이 밀착 불량이면은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좌 코일이 단락되었다. 당연히 기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겠죠. 그리고 엔진 내부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됩니다. 이 6가지 내용 많아 보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니까 맞는 말들이네 라고 넘겨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교류 발전기라서 교류 발전기를 넣었고요. 발전기 구조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터. 자,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 스테이터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잘 안 외워지시고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터. 자, 교류 발전기 구조 중에 두 번째가 로터인데요. 로터 코어,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는 자속을 형성한다. 자, 로터가 회전을 하는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슬립 링. 아까 로터에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슬립 링이 교류 발전기에서는 브러쉬와 친구가 됩니다. 브러쉬와 접촉되어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한다. 아, 로터 회전할 수 있게 전류를 공급해주는 게 슬립 링이구나. 자, 그럼 브러쉬는 슬립 링 친구라고 했어요. 그럼 로터 코일에 마찬가지 축전시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슬립 링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4가지. 하지만 뭐 내용이 굳이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류 발전기 구조는 스테이터, 로터, 슬립 링, 브러쉬 4개가 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축전지로 넘어가서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레귤레이터 고장, 레귤 고장, 그리고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거나 극판 손상, 축전지 접지 케이블의 접속이 이완, 축전지 본선 연결 부분의 접속이 연결 부분 접속 이완. 자, 요게 그냥 뭐냐, 접촉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3번, 4번은 접촉 불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발전기 고장, 당연히 충전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전장 부분에 전기 사용량이 많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6번 핵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화 장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조명용에는 전조등, 후진등, 안개등, 실내등 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잘 아시죠. 신호용은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등, 외부 표시용은 차폭등, 차고등, 후미등, 번호판등, 주차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화 장치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시험에 가장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실드빔 전조등이랑 세미 실드빔 전조등인데, 실드빔 전조등 먼저 볼게요. 자, 반사경의 필라멘트, 전구 안에 들어간 전선 있죠? 필라멘트를 붙이고 렌즈를 녹여 붙인 전조등이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전조등은 깨지면 가스가 밖으로 나가서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장점이 있겠죠. 자,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상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내부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사경을 흐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자,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그럼 필라멘트만 교체하려고 했더니 가스가 새나와 버렸네. 그러면은 실드빔 전조등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나면은 전체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왜? 대기의 조건에 따라 습한 날에 습기가 들어와서 뿌려질 수 있지만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도의 변화가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뭐냐?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전조등입니다. 하지만 전구는 별개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그러면 전구만 교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실드빔 전조등과는 다르게 안에 불활성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유통되고 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하면 되겠죠? 이게 뭐다?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다. 실드빔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차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뭔가 전선에 문제가 있거나 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거나 단선된 경우, 그리고 하나의 전구와 단선된 경우,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구나 전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전구 접지 불량. 근데 여기서 추가로 된 게 있네요. 축전지 용량이 저하된 경우 전멸이 느릴 수 있구나. 그리고 추가로 퓨즈, OR, 배선의 접촉이 불량된 경우, 어쨌든 이것도 선의 불량인 거죠. 그리고 전구의 용량의 규정과 다른 경우 마찬가지죠.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그리고 전에 나왔다.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수가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기 이제 크락션이죠. 경험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데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음이 발생되는 게 경험기입니다. 경험기 종류는 3개가 있습니다. 전기식 경험기, 공기식 경험기, 그리고 경험기, 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식은 전기를 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고요. 공기는 공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경험기 릴레이는 뭐냐? 경험지 스위치의 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소리를 내는 방식은 전기식과 공기식이 있는 거죠. 거기서 경험기 릴레이는 경험기 스위치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경험기와 관련 없는 친구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요, 전기식 경험기, 공기식 경험기, 그리고 경험기 릴레이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 끝으로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을 때 억울하실까봐 제가 넣었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요겁니다. 그냥 내용이.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자, 요거를 우리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가 이 카르노 사이클,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순환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냉매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제가 심지어는 지금 요약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외우셔도 내용이 또 절반으로 줄죠. 근데 이 내용만 외워도 합격하냐? 충분히 합격한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합격 점수인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치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운송 필기 준비 3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제가 클러치의 구주의 조건을 담아뒀습니다. 자, 구비 조건,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4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볼까요? 자, 클러치의 구비 조건, 신속한 동력 차단,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가 용이할 것, 그리고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그리고 회전판이 평형 구조일 것. 자,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만 외우셔도 시험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외워주시고요. 자, 클러치 고장 원인 볼게요. 자, 먼저 클러치 압력판에 스프링이 손상된 경우나 클러치 면이 마멸된 경우 고장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릴리스 레버가 조정 불량인 경우 클러치의 고장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나오는 친구들도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 자, 먼저 가속했을 때 제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너무 과소한 겁니다. 그리고 압력판에 스프링 장력이 약해졌거나 클러치판에 오일이 붙어 있거나 그리고 클러치판이나 압력판이 과도하게 마멸된 경우, 그러니까
클러치판에 오일이 있거나 마멸된 경우, 그리고 압력판의 스프링 장력이 약해진 경우, 그리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과소한 경우에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라고 네 가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주는 이유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있어야지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이 클러치가 물리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페이싱에 마멸을 작게 한다. 즉, 마모 이런 것들을 작게 하기 위해서 유격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격이 너무 커버리면은 변속을 했을 때 기어가 끌리는 까가가각 하면서 끌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격을 주는 이유가 되겠죠. 요 네 가지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클러치 페달 유격 그러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클러치판이 소손된다. 자, 아까 유격을 줘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돼 있었죠. 마멸을 작게 한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격이 너무 작으면 또 클러치판이 소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굉장히 불량해져요. 자, 이거 전에도 나왔었던 내용들이죠. 또 나왔다는 건 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 클러치 페달의 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이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란 거는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간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간극은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 그리고 20에서 30mm, 2에서 3cm죠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자유 간극이 작으면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되고 슬립이 발생되어서 클러치판이 소손된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자유 간극이 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 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 뭘로 조절하냐?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러치 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클러치 얘기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클러치가 중요하죠. 자, 클러치 판 보겠습니다.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며 마찰력으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한다.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을 외우셔야겠죠. 중앙부의 허브 스플라인은 변속기 입력 후 스플라인과 결합되어 있다. 자, 이해가 어렵지만 설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신 게 더 좋고요.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클러치판이 플라이 휠에 접속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자,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뭐다?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그리고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판의 변형, 편마모 파손을 방지한다. 파손 방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치판에 대해서는 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압력판 보겠습니다. 자, 압력판. 이 클러치판이 플라이판과 플라이 휠과 이제 압력판 사이에 클러치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압력판은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한다는 게 일단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압력판의 친구는 플라이 휠이다. 같이 둘은 회전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강력한 힘이 발생하도록 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급가속했을 때 엔진의 회전수가 상승을 해도 차량의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판의 클러치 스프링의 역할, 그리고 압력판의 스프링의 장력에 대한 내용도 같이 외워두셔야겠죠. 자, 릴리스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릴리스 레버 조정 불량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클러치가 고장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릴리스 레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스 레버에 릴리스 베어링이 있는데 릴리스 베어링에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압력판을 클러치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릴리스 레버입니다. 이 릴리스 레버는 높이 차이가 있으면 출발 시 진동이 발생돼요. 그래서 출발하는 진동이 발생된다? 그럼 어디가 문제 있을 수 있겠다? 릴리스 레버 높이, 릴리스 레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출발 시 진동이 발생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릴리스 레버가 보기에 있다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속기 볼 건데요.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만들기 좋죠. 첫 번째,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큰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변속기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속기는 구동력과 무부하 상태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후진식 구동바퀴를 역회전시키기 위해서, 즉 후진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변속기 하면 구동력과 무부하 상태와 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클런치가 잘 안 끊기는 경우. 두 번째, 오일이 부족해요. 오일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 기어나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네 번째, 클러치 기어와 허브 주축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기어 백렛이 과다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백렛이란 뭐냐? 기어가 맞물렸을 때 톱니 사이의 틈인데 이 틈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슬립이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이음이란 차량의 하중이 증가하거나 위험한 울퉁불퉁한 험로를 주행할 때 변속기의 중심과 후 차축의 중심 길이가 변하는 것을 신축시켜 변동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드라이브 라인에 슬립 이음을 사용하면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거 슬립 이음이야 라고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 회로내 오일이 비등,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자, 간단히 해서 어쨌든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긴 내리막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해서 가열되는 경우, 그 브레이크 드럼이 가열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쇠손에 의한 잔압 저하. 뭐 간단하게 잔압이 저하됐을 때, 자, 잔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잔압 저하되면 베이퍼록이 된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 오일 변질 끝났습니다. 이것만 외워두셔도 돼요. 근데 읽어볼게요. 브레이크 오일 변질에 의한 비점의 저하 및 불량한 오일 사용. 자, 오일 변질됐거나 불량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페이드 현상까지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연속해서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인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밟아서 효과가 낮아지는 거죠. 요거는 방지 대책이 시험에 나와요. 자,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한다. 열을 적게 받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드럼은 별 팽창률이 적은 재질을 사용한다. 열에 강한 재질을 쓴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가 변한 작은 라이닝을 사용한다. 자, 2번과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열을 덜 받게 해서 마찰 개수 변화를 적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브레이크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을 때의 원인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첫 번째, 휠 실린더에 오일이 누출됐을 때,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 간극이 너무 클 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자유 간극이 너무 클 때. 자, 어쨌든 간극이,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극이 크면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향 장치에 대해서 볼 건데 한번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향 핸들, 그냥 핸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칼럼 축 이렇게 쭉쭉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셔야 될 거 타이로드, 그리고 피트먼 암, 그리고 조향 핸들, 그리고 너클암, 요 정도 위치 대충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조향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의 주행 방향을 임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들이죠. 조향비를 조작하면 앞바퀴가 향하는 위치가 변환되는 구조로 있다. 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향 장치는 조향 핸들, 조향 기어박스, 링크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그림 보셨죠? 전달 순서는 내가 핸들을 돌리면 축, 기어, 피트먼암,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조향암, 바퀴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림 다시 볼까요? 자, 조향 핸들, 자, 조향 축, 피트먼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드래그 링크로 갑니다.
그래서 너클암과 이제 앞차축에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향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얘겠죠. 자, 노면의 충격에 영향을 적게 받아야겠죠.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차가 너무 왼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조작하기 쉽고 최소 회전 반경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향작용 시 시체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조향 휠의 회전과 바퀴수의 회전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되고요. 고속으로 선회 시 조향 핸들이 안정되어야 한다. 즉 조향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정리해 보니까 키포인트는 이거네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조작, 수리 이런 것들이 쉬워야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담겨져 있네요.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외워보시면은 금방 외워지시겠죠? 자, 그럼 이 조향 핸들에도 유격이 존재하는데 이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향 기어가 마모되거나 조향 기어 링크지 조정이 불량하거나, 즉 조향 기어가 마모되거나 불량하거나죠. 그리고 세 번째,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베어링이 마모되면 문제가 늘 생기네요. 자, 피트먼 암이 헐겁다. 피트먼 암이 헐겁다. 외워야겠고요. 조향 너클 암이 헐겁다. 즉 피트먼 암과 조향 너클이 헐거우면은 유격이 커진다.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 아이들 암의 부시의 마모. 일곱 번째,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 마모. 즉 아이들 암과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 타이로드라고만 하겠습니다. 아이들 암과 타이로드가 마모되었다 그러면은 유격이 크게 된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조향 기어 박스의 장착부가 풀렸다. 그러면은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보니까 내용이 그래도 좀 많이 줄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앞바퀴 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바퀴 정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모든 운전 자격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뭔지 볼게요. 자, 앞바퀴 정렬이란 핸들의 조작을 적은 힘으로 쉽게 방향이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의 조작이 확실하고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행 방향을 변화시킨다. 즉 핸들을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핸들을 놓으면은 다시 직진으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보건성입니다. 조향 핸들에 보건성을 주는 게 앞바퀴 정렬이고요. 선회, 내가 커브를 돌 때 사이드 슬립이라는 것을 방지하며 타이어가 마멸되는 것을 최소화해주는 역할 또한 앞바퀴 정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의 요소들을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벤져스들이 등장합니다.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가 존재합니다. 요 네 가지 친구, 어벤져스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향장치 방금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친구들이 바로 나왔네요.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캠버입니다. 우리 휠 얼라인먼트를 어벤져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친구 캠버입니다. 자, 캠버는 일단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이래요.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좌우 각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와 요 각도죠. 그래서 영의 캠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즉 얘는 뭐가 중요하냐? 자, 앞바퀴가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버는. 그래서 캠버는 좌우 각도인데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구나. 일단 알아두세요. 이걸 일단 아셔야지 다음에 추가드리는 어벤져스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 두 번째 어벤져스 친구가 캐스터입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각도인데요. 요거는 조향바퀴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보온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직진을 할 때 크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캐스터의 역할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거는 캐스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벤져스가 토인입니다. 토인. 자,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 토가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토가 발가락이죠. 그래서 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볼 건데요.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은 겁니다. 여기 그림 볼게요. 자, 이 타이어의 앞부분, A 부분이 B 부분보다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A 부분이 B 부분보다 크면은 토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토인이 되어 있어야지 앞바퀴 정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토인은 앞바퀴 평행을 회전시키고 타이어 마멸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죠. 당연히 토아웃을 방지를 하는 것도 토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킹핀 정사각이에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캠버, 캐스터, 토인 받고 킹핀 경사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자격증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지만 이 지게차나 굴삭기에서 킹핀 경사각을 다루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뺐고요. 이 어벤져스 친구 중에 4명이지만 우리 얼라이먼트에 4명의 친구,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각 이 4명의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이 캠버, 캐스터, 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장 중요한 앞바퀴 정렬, 앞바퀴 정렬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굴삭기 지게차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도 충분히 이 내용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만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에 이어서 지게차 필기 준비 4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치죠, 4과목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게차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식 지게차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기관의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젤로 가는 디젤 기관이 있고요.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로 가는 지게차도 있고, 또 가스로 가는 LPG 기관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가스로 하면 보통 힘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LPG로도 가능한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지게차, 디젤, 우리 건설기엔 디젤을 많이 사용한다고 1과목에 사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LPG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료 공급이 원활합니다. 자, 연료를 충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부대 장치 장착, 자, 여기저기에 필요한 장치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기동성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야외 작업에서 경량물, 가벼운 물건의 적재나 적화 작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엔진식 지게차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엔진의 소음이 크고 매연이 발생하며 동절기에는 예열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장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에 대해 연관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동식 지게차인데요. 자, 이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즉 전기의 힘으로 가는 지게차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 자동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소음 무공해죠. 무소음 무공해나 필요한 작업장에 사용이 좋겠죠.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실내겠죠. 자, 실내 작업에 자주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보시면은 자, 연료비가 절감되고 정숙, 조용한 운전이 가능하고 실내 작업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작동 시간, 가동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에 반해 충전 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단점이 있죠.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겠죠. 이 전동식 지게차의 종류에는 자, 카운터 밸런스형,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에 평형추가 부착되어 있어요. 무게를 잘 잡아주는 거죠. 자, 요거는 엔진식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 리치 레그형 보겠습니다. 리치 레그형은 이제 마스트가 전후진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요게 이제 전동식 지게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치 레그형, 자, 전동식 지게차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 했을 때, 뭐 카운트 밸런스형이나 리치 레그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리치 레그형이 전동식에 좀 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게차 작업장치를 보기 전에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죠? 자, 레버는,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다. 뭐, 물론 지게차 기계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걸, 마스트의 부분들을 보실게요. 여기가 마스트, 이렇게. 세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트고요. 가운데 감겨져 있는 체인이 이제 리프트 체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리프트 체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포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유의를 해서 보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용도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지게차의 구조, 작업 용도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입니다. 자, 트리플 숫자 3이라는 뜻이죠.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에 있는 물건, 천장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게 아주 좋겠죠. 자, 두 번째 로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로드 스테빌라이저,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안전한 화물들의 낙하 방지,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 방지가 주 목적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포크 상단에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노면이나 경사진 노면에서 물건을 좀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들만 잡아주시면 돼요.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는 마스터가 3단이다. 높이 있는 거 적재 가능하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를 방지한다. 그래서 포크 상단에 압력판이 붙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마스는 2단입니다. 자, 아까 트리플은 3단이었죠. 하이마스는 마스터가 2단이고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을 볼게요. 자,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의 특징은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난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한다. 즉, 차가 움직여서 적재를 해서 그 무게의 물체의 중심을 가운데를 딱 해서 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수 있다. 자,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드 포크. 자, 포크라고 하는 게 뭔가? 포크. 벌써 포크 얘기가 나오죠? 자,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물 상부를 지지할 수 있는 클램프가 되어 있다. 자, 우리 포크처럼 이렇게 딱 집어준다, 잡아준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용도를 가진 게 이제 스키드 포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로테이팅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거나 적재. 자, 둥글둥글한 화물들은 굴러다니기 쉽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로 조여서 혹은 회전시켜서 운반할 때 쓰는 것이 로테이팅 포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힌지드 버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킷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크 위에 버킷을 설치합니다. 바구니를 설치해서 석탄이나 소금, 비료, 모래 이런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는 힌지드 버킷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힌지드 포크 보겠습니다. 둥근 목재, 파이프 등 화물 운반 및 적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긴 기둥 같은 거 있죠. 둥근 목재, 말 그대로 통나무 이런 것들 구를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힌지드 포크다. 그래서 로테이팅 포크랑 살짝 개념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로테이팅 포크는 이제 원추행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키는 게 목표고요. 힌지드 포크는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게 잘 잡을 수 있게 개발된 게 힌지드 포크라는 차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롤 클램프 암입니다. 롤 클램프 암은 오히려 간단해요. 지게차가 닿지 않는 화물 적재용이다. 자, 컨테이너 안쪽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지게차가 더 커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때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롤 클램프 암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최대한 멀리 있는 적재물을 들고 오기 위해서 쓰는 게 롤 클램프 암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트 있죠? 자, 먼저 마스트는 기본적으로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트 롤이 있는데 이 마스트 롤이 이용되면서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포크가 움직이는 거고요. 마스트는 뭐다?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어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깥쪽 마스트는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안쪽 마스트가 이제 리프트 브레킷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레일 역할이다. 즉,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안쪽 마스트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포크죠. 포크는 적재물을 올리거나 쌓는 차축의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행을 할 때는 지면에서 포크를 20에서 30cm 들고 주행을 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버 알아봐야겠죠. 레버는 총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프트 레버.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거예요. 리프트.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정확히는 마스트와 리프트 체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포크가 상승 하강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틸트 레버입니다. 자, 포크를 기울이는 레버예요. 앞뒤로 기울여서 경사를 만드는 게 이제 틸트 레버입니다. 자, 그리고 인칭 페달이라는 게 있는데 장원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정지 페달입니다. 요거는 좀 더 미세하고 정확한 정지와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페달이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리프트 레버, 아까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하고 밀면은 하강한다. 리프트 레버는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틸트 레버는 밀면은 마스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포크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포크가 안쪽으로 기울겠죠. 전후진 레버는 당연히 밀면 전진, 당기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인칭 조절 페달. 자, 지게차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미세한 움직임이죠. 빠른 우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체시킬 때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다 인칭 조절 페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프트 실린더의 기능 한번 볼게요. 자,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프트 레버를 움직이면 리프트 실린더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는 하강, 뒤로 당기면 상승이죠. 리프트 실린더는 상승할 때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요거 하나 외워둘게요. 리프트 실린더는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자, 근데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 의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포크를 내려야 돼요. 포크를 내리면은 그 포크 위에 올라있는 무게 자체가 있겠죠. 그 무게를 기반으로 해서 하강시키는 게 이제 하강할 때의 원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상승할 때는 유압을 사용하는데 하강할 때는 유압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플로 레귤레이터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플로 레귤레이터 밸브가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게 한다. 즉, 시험 문제에서 자, 리프트 실린더가 천천히 하강, 리프트 실린더가 하강할 때 옳지 않은 내용은 했을 때 이 플로 레귤레이터 밸브가 아니라 다른 밸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라고 고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있다라는 것 시험 문제에 내기가 좋다라는 말이겠죠. 자, 먼저 오일 필터가 막혔다. 그러면 리프트 실린더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가 불량하다. 마찬가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리프트 실린더에서 작동료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작동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세 개 있는 것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넣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만들기가 아주 쉽겠죠. 자, 이어서 틸트 실린더 보겠습니다. 아까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뭐냐? 틸트 로크 밸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포크가 앞으로 기울어질 때는 틸트 로크 밸브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반대죠.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죠. 자, 요거는 복동 실린더다. 틸트 레버를 내가 뒤로 당겼을 때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는 거는 복동 실린더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프트 체인 장력 조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눌러봅니다. 그래서 눌러봤을 때 양쪽이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조정 노트로 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조정 노트로 조정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포크를 지상에서 10cm에서 15cm 올린 후 리프트 체인 장력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주행할 때는 포크를 지상에서 20에서 30cm 올리고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조정을 했어요.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이건 그냥 음율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은 4번 이제 지게차 작업장치에서는 문제, 연습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된 역할이 뭘까요? 자, 정답은 3번이죠.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게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일단 1번, 2번의 경우는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겠죠? 틸트 실린더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4번 보시면 애매한 게 마스터를 이동시킨다? 자,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마스터가 이제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진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도 이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리프트 실린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자, 좌측 레버, 우측 레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게차마다 다 레버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걸로 딴지를 걸 수도 없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지게차의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 자, 요거는 당연히 리프트 레버죠. 자, 전 문제랑 똑같이 정답은 리프트 레버인데 지금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2번, 3번, 4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틸트 레버는 뭐다? 포크의 기울기.
포크의 기울기가 움직여지는 레버다. 자, 리프트 레버랑 틸트 레버는 이제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 한쪽이 낮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약간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체인 장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체인이 늘어진다.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체인 장력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체인의 늘어짐, 체인의 조여짐, 뭐 이런 식으로도 치사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체인의 늘어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히는 체인 장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게차 구조에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뉘앙스 연습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게차 작업 장치가 까다롭다, 생소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아셔도 4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을 공부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의 길이도 한 1시간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60점 만점, 60점 합격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염두해 두시고 외울 부분만 외우시고 난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올려둔 다른 지게차 영상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삭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요. 자, 그래서 4과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5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5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은 유압인데 유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올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점도 및 점도 지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요게 확실히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유압에 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점도라는 것은 오히려 끈적한 정도죠. 그리고 점도 지수는 윤활유, 흐름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된다. 점도가 높으면은 이제 흐르는 것이 오히려 끈적하다 보니까 잘 흐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도가 너무 낮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흘러가 버려서 이게 기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습니다. 요거 개념 잡아두시고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요거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말씀드렸었죠. 점도가 다르거나 제작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동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점도 변화가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작동률에는 윤활성과 방청성,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청성이죠. 방청성이 있어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자, 즉 점도 변화가 낮아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온도에 따른 점도 지수 변화가 낮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1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작동률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동률에 그리고 공기가 간혹 유입되긴 하는데요. 이 유입되는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 양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될 공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률의 점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제 끈적한 서로 작동률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 뭉쳐 있는 틈이 생기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되는 거죠. 이거를 점도가 저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작동률가 열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일 여과기 및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자, 오일이 지나다니는 통로, 여과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막혔을 경우에 작동률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유압 펌프 흡입 라인. 자, 유압의 흡입 라인 연결부가 이완되어 버려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어요. 누출되고 있으면 작동류 양이 점점 줄고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의 마멜이 큽니다. 펌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5번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동류에 이제 공기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자, 공기가 유입된다. 작동류가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누출되고 있을 때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숨 돌리기 현상이 나타내는데, 자, 작동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동류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지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는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발생된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동류의 열화가 촉진됩니다. 유압회로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압축되기 때문에 작동류의 온도가 상승되게 되죠. 이래서 작동류의 열화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자, 캐비테이션. 자,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이다. 둘 다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공기에 유입될 때 발생됩니다. 자, 그럼 캐비테이션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작동류 속에 기포, 공기가 유입해서 기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유압 장치 내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양정과 효율이 저하된다. 자,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포, 작동류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소음과 진동까지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이 효율이 저하되면 캐비테이션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유압 회로 내 기포 발생, 공기 유입이죠. 필터 여과 입도수가 높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마찬가지 소음 증가와 진동이 발생하여 효율이 저하된다. 요게 3번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오버탱크가 아니죠. 오일탱크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 작동류에 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이 캐비테이션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 흡입 간의 굵기를 유압 본체 연결구의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자, 흡입 간의 굵기는 유압 본체 연결구, 연결하는 곳과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펌프의 운전 속도, 펌프의 속도죠. 펌프의 오타가 있네요. 펌프의 속도를 규정 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아, 캐비테이션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규정 속도 이하로 펌프의 속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유체, 작동류의 관로에 공기가 침입하면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유압유의 열화 촉진, 그리고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작동류에 공기가 혼합되는 원인, 그리고 혼합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방지 방법까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흡입되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유압유의 작동류에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과 그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은 공기 혼입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공기가 혼입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압유에 어쨌든 수분이 생기는 거는 공기 혼입 때문에 그런데 이 수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유압유의 윤활성을 저하시키고 방청성을 저하시킵니다. 자, 아까 윤활유, 작동유의 구비 조건에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윤활성과 방청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압유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유의 내마모성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래서 요거 수분이 지금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유를 떨어뜨려 확인합니다. 그럼 볼보라고 끓겠죠? 근데 수분이 거기서 날아가는 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아주 수분이 유압유, 작동유에 혼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겠죠? 계속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압 펌프 점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유압 펌프 점검이라는 자체가 이제 공기의 혼입이나 수분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먼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펌프량이 적어요. 유압도 낮고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펌프 스트레이너, 자, 흡입 라인이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펌프량이 적겠죠?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어와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그리고 기어 옆부분에 펌프 옆부분과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자, 2번, 3번 간격이 크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간격이 크면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을 수 있구나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펌프 회전 방향이 반대일 때,
다섯 번째, 탱크의 유면이 너무 낮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압 펌프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은 왜 발생하냐? 자, 오일의 양이 적거나 오일 속에 공기가 있을 때, 자, 오일 속 작동류나 유압류에 공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까 뭐였었죠? 작동류에 부족하거나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일 속에 공기가 있다 하면은 오일량이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같이 따라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두 번째,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인데요. 이럴 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아까 캐비테이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소음 발생 원인, 캐비테이션 당연히 따라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터의 여과 입도수 너무 높을 때. 네 번째, 펌프의 회전 속도가,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소음이 발생하는구나. 자, 다섯 번째,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작아질 때. 자, 스트레이너가 막혔어요. 아까 유압이 작아질 수가 있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그럼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량이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소음까지 발생할 수 있구나. 요거 스트레이너가 자주 등장하죠. 이것도 유의 깊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자, 펌프 흡입 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될 때, 어쨌든 공기 유입되면 소음이 발생한다. 요거는 무조건 국룰이죠. 자, 일곱 번째, 펌프 축의 편심 오차가 너무 클 때. 자, 요 내용들, 자, 같이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네.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브, 유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밸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브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 먼저 압력 제어 밸브 유압을 조절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는 당연히 유량을 변화시키겠죠. 자, 세 번째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제 유압류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이 크게는 제어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그 중에 압력 제어 밸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종류 중에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유지한다. 자, 밸브 칠게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한다. 자, 릴리프 밸브는 결국 뭐다?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왜?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 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규제하는 것이 뭐다? 릴리프 밸브이다. 위치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 따라서 시험에 같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채터링 현상인데요. 자, 유압 계통에서 자,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채터링 현상은 소음을 유발시킨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압을 작동시키는 작업장치가 힘이 떨어진다면은 릴리프 밸브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작업장치, 릴리프 밸브, 작업장치 둘이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구나 라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듀싱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리듀싱 밸브는 가마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가마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리듀싱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리듀싱 밸브이자 가마 밸브는 무엇을 하냐? 자, 유압회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감압 밸브는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구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무브화 밸브 볼게요. 자, 마찬가지 언로드 밸브 같이 외워줄게요. 무브화 밸브는 언로드 밸브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냐?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회론의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했어요. 그럼 펌프의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 동력을 절약해 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유압 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할 때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 방지를 한다. 자, 그럼 뭐예요? 무브화 밸브이자 언로더 밸브의 큰 역할은, 자, 회로의 압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어요.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했으면은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시킨다. 두 번째,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한다. 자, 이 말 자체가 무브화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 무브화 밸브의 이제
영향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1번 릴리프 밸브. 두 가지는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밸브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시퀀스 밸브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분기열에서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시퀀스 밸브랑 그러면은 무브화 밸브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요 작동, 무브화 밸브가 리듀싱 밸브죠? 자, 근데 보세요. 리듀싱 밸브는 감압 밸브예요. 입구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거고요. 시퀀스 밸브는 유압 회로의 압력으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겁니다. 즉,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볼게요. 뭔가 밸런스 하니까 뭔가 맞추는 것 같다, 그죠? 자, 설명 볼게요.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실린더의 무게, 실린더의 유압 통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린더가 상하 운동을 하죠. 그때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압력으로 방지를 해준다. 그 밸런스를, 실린더의 낙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자꾸 액추에이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유압 모터, 압력 에너지를 이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예요. 근데 액추에이터 단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유압 모터가 중요한데, 유압 모터도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향 제어 밸브 기능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브 크게 종류 봤을 때 아까 방향 제어 밸브 있었죠? 다른 밸브로 지금 넘어왔어요. 자,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환해요.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기도 하고요. 유압 실린더는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일단은 방향 제어 밸브의 핵심이고요. 네 번째, 그럼 방향 제어 밸브를 동작시키는 방식에는 수동식, 전자식, 전자 유압 파일럿식이 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요것도 일단은 외워두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 제어 밸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유체 흐름 방향이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작동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게 방향 제어 밸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밸브들이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지, 막는지, 작동 방향을 바꾸는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체크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 잔류 압력 유지를 해줍니다. 자, 역류 방지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자,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뭐다? 체크 밸브의 역할이다. 유압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방향을 바꿔주는 건 체크 밸브다. 자, 그럼 수풀 밸브 볼게요. 축 방향으로 이동해 오일의 흐름을 변화한다. 자, 설명이 애매하고 되게 단순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감속 밸브 볼게요.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 작동체의 급 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이다. 감속 밸브는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속도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자, 셔틀 밸브 볼게요. 셔틀 밸브 일단 첫 번째 특징, 두 개 이상의 입구. 플러스 출구는 한 개예요. 자, 입구는 두 개인데 출구는 한 개다. 그러면은 저압 측은 통제하고 고압 측은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압 측은 통제고요. 고압 측은 통과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유량 제어 밸브, 마지막으로 유량 제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건데, 유량을 많이 흘려보내면은 액추에이터가 빠르게 운동을 할 거고요. 천천히 유량을 적게 흘려보내면은 운동 속도가 줄겠죠.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스로틀 밸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의 첫 번째 스로틀 밸브. 자, 오일이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서 오일량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얘는 항상 일정한 유량만 보냅니다. 그냥. 그리고 분류 밸브. 유량을 제어하고 유량을 분배해서 조절을 한다라는 거. 유량을 분배한다. 분류 밸브다. 그리고 니들 밸브.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한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흐를 수 없게, 그죠?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들 밸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 미세한 유량을 조절한다 라고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단어가 처음 너무 생소해요. 근데 너무 의미 가지지 마세요. 결국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유압 모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이니까 유압 모터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만 외우는 이유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유압 모터 내용을 확실하게 외우셨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압 실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압 모터만 확실히 외워두시면은 유압 실린더는 따라온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유압 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에도 종류는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어 모터, 베인 모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압 모터의 장점은 뭘까요? 자, 넓은 범위,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 가격 대 코스트 퍼포먼스, 가성비, 가격 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작은데 출력이 좋아. 이런 느낌이고요.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 과부하, 안전.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회전 변화 가능. 자, 자동 원격 조작 가능하고요. 작동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자, 안정성이죠. 자, 안전성과 안정성은 다릅니다. 자, 그럼 유압모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아까 장점 바꿔야지 단점 보아야겠죠? 자,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 유압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 유압류가 점도가 변하면은 유압모터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유압류는 인하하기 쉬워요. 위험하죠? 유압류는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한다. 자, 유압류에 공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 아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캐비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을 준다. 자, 공기만 유입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앞서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모터에 비하여 급정지가 쉽다라는 거의 단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압 모터 중에 아까 기어 모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어 모터 기어 모터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모터의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요. 성능도 좋은데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이 싸? 그럼 보수도 잘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비교적 잘 견딘다. 자, 비교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견디는 건 아니지만 뭐 악천후, 이런 노면, 먼지, 구덩이 이런 데서도 그래도 뭐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다. 왜? 가격이 싼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률이 낮다. 자, 낮은 편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어 모터의 단점 볼게요. 유량 잔류가 많고요. 토크 변동이 큽니다. 가격이 싼 단점이 이유가 있었네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효율이 낮다. 왜? 가격이 싸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네요. 가격 싸다 해서 3번, 4번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 제가 전 지게차 영상에서 어큐뮬레이터가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거 진짜 의미 가지시면 안 돼요.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체 에너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답니다, 얘는. 근데 시험 문제 왜 나오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얘네 친구들이 이제 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추갑기가 뭐 하는지 볼게요. 실린더 내에 피스톤을 끼워서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기체실과 유압실로 나눠져 있구나. 자, 그러면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구조는 간단하네. 그리고 또 튼튼해요. 근데 실린더 내면은 정밀 다듬질 가공을 하여야 한다.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조는 간단한데 제작비가 비싸겠구나. 겉만 봐선 모르겠구나. 안쪽은 굉장히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서 비싸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추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추갑기의 구조, 요번에 블레더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블레더형 추갑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기체를 탄성이 큰 특수 합성 고무주머니에 넣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고무주머니 얘기 나오면은 추갑기, 어큐뮬레이터 중에서도 블레더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고무주머니가 용기 속에 있어서 돌출되진 않나요. 당연히 고무주머니는 약하겠죠. 그래서 보호되고 있고요. 이 고무주머니의 관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내부의 고무 주머니로 인해 기체실과 유체실로 구분된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구조는 단순하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아까 안쪽은 정밀 다듬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싸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에서 지금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오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실, 실이라는 것 자체가 막다, 봉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편 보낼 때도 실지라고 하죠. 막는 거죠. 봉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오일실은 그래서 기기의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일실은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새 걸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얘는 그 전에 썼는데 얘 상태 괜찮은데 계속 써야지 라고 하셔서는 절대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유압 계통을 수리했다. 뭘 교체해야 하는가? 오일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오일실은 교체해줘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왜? 오일실이 오일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출이 새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친구를 먼저 뜯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막을 때 이제 패킹이 달려있겠죠. 우리가 텀블러 새지 않게 고무가 달려있는 것처럼요. 자, 운동용 실이라서 저런 말들은 이제 지워버렸어요. 자, 오링, 기계적 실, 그리고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오링과 기계적 실이라는 패킹이 있는데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스킷도 오일 실 중에 종류예요. 실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실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실이다. 그리고 더스트 실, 여기는 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 실 종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게스킷, 패킹 이런 단어들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자, 오일 누출이 새고 있다. 무엇을 교환해야 하는가? 근데 실이나 뭐 이런 실자가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보기에. 근데 게스킷이 들어가 있다. 게스킷이 고정형 실이었지? 라고 게스킷을 선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꼬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일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필터니까 필터링,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이너가 등장합니다. 자, 유압 펌프의 흡입 관로에 보내는 통로에 흡입 관로에 스트레이너가 늘 설치되고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금속, 카본 등 이물질 제거 용도겠죠, 당연히. 그리고 라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종류, 라인 필터의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흡입관 필터, 압력관 필터, 복귀관 필터. 요거 있다는 거. 그리고 관로형 필터 종류는 압력 여과기, 리턴 여과기, 라인 여과기, 압력 리턴 라인 이렇게 세 개가 관로형 필터의 종류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해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동현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유압 일반 5과목 보면서. 캐비테이션은 시험에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는 거. 캐비테이션을 꼭 외우셔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유압 장치의 취급과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거. 오일의 압력이 낮아져요. 왜 낮아질까요? 원인 보겠습니다. 오일 펌프가 마모되었거나 성능이 노후되어서 압력이 낮아질 수 있고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아요. 이제 너무 물 같아요, 오일이. 그러면은 압력이 낮을 수 있겠고요. 또 계통 내에 누설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자, 오일 게스킷 파손 여부. 자, 오일 게스킷 아까 뭐였죠? 오일이 누출되는 걸 방지해주는 고정형 실이었었죠. 맞다. 오일 게스킷 이제 이거 고정형 실이었지. 자, 오일 실이 파손되어 버리니까 유압이 당연히 발생 안 되겠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고장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릴리프 밸브의 성능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파이프, 호스의 파손, 그리고 오일량 유압계 점검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일 게스킷, 릴리프 밸브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요거 같이 중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공유압 기호 간단하게 보면서 이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잠시 화면을 봐주세요. 자, 공유압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압 기호는 사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동 실린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 자, 근데 복동 실린더는 하나 이렇게. 자,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입구가 총 3개구나 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실 정말 눈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일시정지 했다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거 보시면은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4개다.
입구 2개, 출구 4개 약간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다. 그래서 이 실린더,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그리고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이 그림 차이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략 계속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봐주시면 좋겠고요. 5과목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 7과목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외울 게 너무 많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핵심 요약 해드린 거는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내가 합격하는구나 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저는 6과목, 7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마지막 파트죠. 6과목과 7과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과목은 건설기계 관리 법규와 이제 도로교통법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만 위주로 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자, 먼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도로별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인데, 자, 최저 속도가 간단하니까 최저 속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고속도로는 전부 다 최저 속도 50km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 속도 보면 될 건데, 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죠. 편도 1차로면은 60km가 최고 속도고요. 편도 2차로일 경우 80k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80km라는 숫자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자, 고속도로 편도 1차로부터 시작하죠? 80km가 최고 속도입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 3차로, 4차로 모두 포함된 거죠. 자,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km까지 최고 속도 되어 있습니다. 단, 매시 80km로 제한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자,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도로, 즉 표지판으로 최고 속도가 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최고 120km까지는 가능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90km까지죠. 자, 마찬가지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 속도 90까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90km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이 돼서 매시 90km라는 최고 속도를 제한받게 됩니다. 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보도록 할 건데요. 차로마다. 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죠. 자,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가능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차로는 뭐 다니느냐? 이제 큰 자동차들이죠.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추가로 이제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기, 장치, 자전거 이런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달려야겠죠.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일단은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 못 다니죠. 그래서 편도 2차로 먼저 보시면은 1차로에서는 이제 앞지르기 차량들이 원래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자, 80km 미만 주행 시에도 1차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 편도 3차로가 아무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자, 1차로는 마찬가지 앞지르기와 교통량이 많아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1차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1차로를 제외한 일단은 왼쪽 차로가 이제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오른쪽 차로 가장 이제 하위 차선이죠. 대형 승합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는 이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라는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개념 잘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나 눈, 악천후식 감속 운행 기준입니다. 자, 최고 속도 2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노면이 젖은 경우에요. 비가 내렸을 경우가 있겠죠.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아래로 쌓인 경우 최고 속도 20mm를 20%를 감속을 하죠. 즉 최고 속도가 80km/h인 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젖어 있다. 그러면은 20%인 16km를 감소하겠죠. 자, 이 숫자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고 속도 절반 5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폭우나 폭설, 안개 등 여러 가지 기상 악천후로 가시거리가 100m 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에서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노면이 얼어붙었죠.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2cm 이상 위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50%를 감속해서 주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추가로
자, 여기서 이 기준대로 하면은 원래 최고속도 100인 곳에서 최고속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3cm가 쌓여 있죠. 그러면 최고속도 50%를 감속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50km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 도로의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교통 표지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완벽하시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건설기의 등록의 말소 사유, 그러니까 말소해야 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두 번째, 건설기계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멸실된 경우, 고장나버린 경우죠. 세 번째, 건설기계 차대와 등록 차대 번호가 다른 경우 말소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 정기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최후로 통첩을 받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 수출하는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6번 유심히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5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이 말소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변이나 이에 준한 사고로 차량이 건설기계 고장나 버렸어요. 그럴 때는 한 달, 정확히는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건설기계를 폐기를 했거나 이제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이제 이 건설기계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30일 이내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자,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 반품, 자,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다릅니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했어요. 참 슬픈 상황이죠. 이럴 때는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1, 2, 3번은 다 똑같은데 2개월 이내인 기준이 도난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은 4번을 유심히 외우면은 1, 2, 3번은 나머지는 30일로 해서 외우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면허 효력 정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번 보시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에 장애를 입혔을 경우는 180일 6개월이죠. 자, 6개월간 효력 정지이고요. 자, 음주운전은 2달입니다. 사망 1명당 45일이에요. 중상 1명당 15일이고요. 경상 1명당 5일입니다. 그리고 재산금액 50만원, 3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6일이 되는 거겠죠. 즉, 재산금액 피해 50만원마다 1일이 면허 효력 정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자, 6번 같은 경우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이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큰 문제겠죠. 자, 그럼 큰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일단 등록이 안 된 것을 사용하거나 운행했거나 등록이 말소됐는데 건설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1번, 2번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도지사의 지정을 안 받고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새긴 자, 즉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을 한 거죠. 네 번째, 제작 결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자, 너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야 돼. 했는데 고치지 않고 타다 걸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자, 요것도 사업 문제에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등록이 취소 정지가 됐어요. 근데 건설기계 사업을 한다. 마찬가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고요. 자, 건설기계의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조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안정성을 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 하는 사람들 등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몰래 하거나 취소됐는데 건설기계 사업하거나 해서 5번, 6번 묶어서 외워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1번, 2번 묶어서 볼 수 있겠죠. 3번 번호판 이미 제작 이렇게 묶어서 외워보시면은 결국 외워야 할 단어 자체, 개념 자체는 몇 가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말이 빠르다 싶으시면은 천천히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자, 1번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자, 2번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그리고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자. 자,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포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번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자, 면허 없이 조종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형 건설기계 조정, 교육과정 이수 증빙서류를 거짓 발급.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6가지 기준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시험 보실 때 유리하실 겁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중요한 것만 여기서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 취소, 효력 정지 처분에도 운행한 자, 면허 없이 혹은 정지된 상태로 운행을 한 거죠. 그리고 건설기계를 내 땅이 아닌 도로나 다른 데서 토지를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량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또 이렇게 벌금이 나오게 되고요. 음주, 마약, 약물 운행을 알고 운행을 하거나 알고도 지시한 고용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열 번째,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죠? 등록번호를 지워서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그리고 12번째, 구조 변경 검사, 수식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자, 요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게 구체적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게요. 자, 100만 원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경범죄, 굳이 범죄라고 표현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할 건데요. 자, 먼저 등록 변호표에 대한 얘기들이 두 번이 나와요. 자, 등록 변호표를 부착, 봉인, 번호 새기지 않은 경우, 등록 변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채 운항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부터 보시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까지 포함되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런 거 포인트로 외워두셔야 돼요. 네 번째,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자, 요거 지금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자, 요런 것도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더 간단하네요. 자, 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한 자, 임시번호표 단어 외워주시고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세 번째, 말소 신청하지 않은 자, 말소 신청. 네 번째,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자, 등록번호표 반납. 다섯 번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정기검사. 여섯 번째, 변경신고 의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변경신고 거짓. 일곱 번째,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세워 교통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을 침해한 차. 자, 여기저기 그냥 막 주차한 느낌이죠. 이럴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7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뭐가 있었냐면은 타인의 땅이나 도로에 건설기계를 방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보시면 7번과는 내용이 엄연히 다르죠. 요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슷한 친구들 시험에 나왔을 때 억울하게 틀리시지 않게 유의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7과목은 안전 파트인데 안전 파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뉘앙스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전관리 파트의 핵심은 뭐냐? 상식선입니다. 자, 상식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부분보다는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안전관리 파트는 무조건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총 60점이 합격 목표, 그리고 우리 목표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파트는 다 맞추셔야지 일단은 60점 커트라인 넘어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 파트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로만 기출문제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철길 건널목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철길 건널을 통과할 때 일시 정지한 뒤 안전함을 확인한 뒤 뒤에 잘렸는데 운행한다입니다. 자,
당연하죠. 아, 철길 건너복 있네.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간혹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FM대로 정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 일단 철길을 건너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확인을 해보고 건너시는 게 맞다라는 뭐 내용을 동의하시죠. 두 번째, 커브나 경사로 빗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죠. 서행하죠. 자, 이런 것처럼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지게차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게차가 포크가 앞에 있는데 여기다 물건 싣고 내려오면은 물건이 앞으로 쏟아져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사가 높은 곳에서는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후진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해서 외워주자라는 거죠. 네 번째, 적색 등화, 신호등이 적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어요. 깜빡, 깜빡. 이런 경우에는 차만은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황색 점화, 황색 등화 전멸 시에는 조심히 서행하면서 건너면 되는데 적색 등화일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뭐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교통사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신고부터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길 어깨 혹은 갓길로 내가 차를 댄 뒤에서 나를 누군가 추돌하지 않게 안전 표지판도 세우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석적인 것들 지금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푸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차체 유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량을 멈춰야겠죠. 근데 거기서 추가되는 게 안전하게 정지한다. 즉 안전관리에서는 최우선 하는 게 안전이다. 뭐든 안전을 최고로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실과목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거 한 개만 볼게요. 자, 하인리 사고 5단계 요소라고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자, 안전관리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네.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정해진 정책을 적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5가지 단계가 하인리 사고 5단계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뭐 간혹 하인리 사고 5단계가 아닌 것은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일단 외워주시고요. 간단하게 제 용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착이라고 하면 손이나 발이 중량물에 낀 거고요. 전도는 과속이나 미끄러지다가 넘어진 거죠.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서 다친 겁니다. 내가 손으로 들고 있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발이 찍혔어요. 그것도 낙하사고죠. 그리고 비례라는 게 있어요.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건 등이 주체가 돼서 사람에 부딪힌다. 즉 물건이 날아와서 사람을 쳤어요. 그럼 비례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당황을 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안전관리 파트 공부하고 싶으시다. 제가 올려놨던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과목 6과목 7과목 묶어서 마무리해 봤고요. 이제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제 정말 이것들도 정말 핵심 요약이라 사실 다 알고 시험을 보셔야겠지만 난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총정리 영상으로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